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환율이 출렁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환율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주어은행의 변정규 전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그 미국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 때문인가요? 아주 그냥 고용의 역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 그러더니 실업률이 54년 만에 가장 낮았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그 미국 1월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선 그 신규 고용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상치의 거의 3배 가까운 그렇죠. 숫자죠. 그리고 실업률 또한 3.4%. 이게 그 60년대 말 이후 최저치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물가 둔화가 계속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서 시장이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 주식 모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일단 그 마치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요.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안전진단이 안 좋게 나와야 좋아지는 것처럼 안전진단 통과 승인 하면은 그렇죠. 환영 막 현수막 붙이죠. 그렇죠. 현수막을 막 붙일 정도로 이렇게 위험 단계가 나와야지 좋은 거죠.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지표가 좋아야지 주시장도 그렇고 모든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데 이제 안 좋게 나와야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지되고 향후에 인하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채로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률 둔화, 인플레이션 정책이 어떻게 향후에 바뀔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쁜 뉴스가 좋고 좋은 뉴스가 나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역설적이죠. 이 고용 지표를 보고서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냐, 이게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리 인상 빌미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 시장 반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너무 약간 오버슈팅했던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2월 초 FOMC 이후에 시장이 너무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호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채권 금리도 많이 다운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지 않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보고요. 우선 그 3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로써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5%포인트의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5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더 커졌죠. 이로써 더 커졌죠. 물론 이제 단 한 번의 보고서로 이제 데이터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번 FOMC에서도 연준 파월 의장이 앞으로 2번의 데이터를 더 보고 3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 1월 달, 2월 달에 데이터를 보고 3월 달에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까지 아주 좋게 나온다면 이제 3월 달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이제 인상도 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월 달에 금리 인상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변동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금리 결정이 23일 날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그 금리 인상도 좀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75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에 올리면 5.0%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경우에 그다음에 5월 달에 올리면 5.25가 되는데 지금 6월 달까지만 올리면 상단이 5.5%가 됩니다. 5.5%죠. 이거는 사실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금리가 5% 이상의 수준에서 올해 지속될 기간도 그만큼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고금리가 오래 가는 거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는 많은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있겠어서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저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월의장이 뭐 두 번의 고용지표, 두 번의 물가지표를 보고서 다음에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일단 1번 타자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앞으로 나올 지표는 잘 봐야겠습니다. 네. 자, 1월 강세장과 함께 환율도 아주 가파른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주말에 1,250원 선을 터치를 했어요. 예. 이거 환율 흐름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날은 뭐 지난 10개월 동안에 가장 낮은 환율 그 수준으로 하락했죠. 예. 1,216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고용지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역의 장에서 저희가 1,240원대까지 오르더니 오늘도 지금 1,2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높게 환율이 오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와 그다음 유로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은행,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네. 좀 많이 그 비둘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물론 0.5% 각기 올리긴 했지만 향후에 유로중앙은행은 또 빅스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그 강도가 약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서 유로와 파운드화가 소폭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다시 강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풍선도 예, 이렇게 예. 격추하고 그래서 좀 그런 데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완화 분위기로 가다가 단기적으로 몇 가지 요인이 환율을 좀 밀어올린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단기적인 요인이죠. 예. 자, 환율은 이제 외국인 매수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오르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올 들어서 한 9조 원 정도 이렇게 샀다면은 단기간에 빠지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서 이제 한국하고 그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미국의 경제가 펀더멘털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어떻게 경기가 좋으면 그 나라 경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증시나 투자 환경에도 매우 좋은 건데 지금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약간은 2월 달 FOMC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너무 이제 반영이 컸기 때문에 호재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굉장히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미국의 경기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도 좋고요.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연준 전까지는 연준 FOMC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고용만 서비스 쪽에서 고용만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그렇죠.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찬물을 지금 끼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2월 달 지표도 좀 봐야겠죠. 예. 뭐 지표가 파월이 찬물을 그동안 끼얹어 왔는데 이제 경제 지표가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한데요. 변전무님께서는 그동안 이 상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최근 이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은 그 하락세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시적으로 지금 그 하락세가 중단이 되긴 했지만 대세적으로는 앞으로 다시 재하락할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그 상승세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그 대세 하락세가 4월, 5월, 2, 4분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가 좋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여러 군데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고 특히나 이제 여름을 앞두고 미국의 부채 한도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일어나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일시적 추세가 좀 반등되는 그런
추세가 여름을 지나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체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를 만약에 FOMC에서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올린다면은 당초 예상은 3월 달쯤 끝날 거라고 봤는데 5월, 6월까지 간다면은 이때는 또 다시 달러 강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가 재작년 2021년에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번에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예. 물가 상승 둔화란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현상이죠.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연준 의장이라고 신이 아닌 이상 뭐 여러 가지 또 오류도 그동안 많았고 하여튼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이 통화 긴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는 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일본에 쏠립니다. 일본은 4월이면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뭐 이른바 뒤늦은 긴축을 시작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뭐 YCC 정책이라고 하죠. 일드 커브 컨트롤. 이제 금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말을 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4월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수정은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특히나 그 구로다 총재의 후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방향과 그 속도, 그다음에 내용이 폭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누가 되든지 간에 단기간의 철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 없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일본은행 현재 부총재가 차기 총재로 거론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뭐 계속 그 구로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제 계승하는 뭐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뭐 그 내부의 내부 사람도 있고요. 외부의 그다음에 그 후보자도 있긴 있습니다. 외부 후보자도 또한 전임 그 부총재였기 때문에 예. 다들 그 아베노믹스에 어느 정도 전부 다 연루가 돼 있고요. 지금 양적 완화에 다 관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큰 정책 선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뭐 일본이 사실 뭐 우리 관심에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의 통화 정책이 세계 금융시장에 세계 3대 경제 대국인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화랑 여부 역시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변 전무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그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은 이렇게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중국 전부 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품에서 해외에서 일본과 한국이, 중국이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원자재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채권 시장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금리 시장이면서 조달 시장이에요.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융자, 대출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회사채를 통해서 빌리는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예. 또한 상대적으로 좀 싸게 그리고 좋은 조건에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앞으로 그 일본과 중국의 자본시장 상황도 우리나라 그래서 이러한 그 채권 시장이나 전체 자본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채권 시장에 영향을 갖다가 준다고는 좀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그 자본시장에서 연결은 많이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분야는 약간씩 다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자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쪽에 가깝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펀딩 소스, 예를 들면 자본
충원의 그런 국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도 여러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일단 그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수정이 온다면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있어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세요. 미국이 생각보다 얕은 경기 침체로 방향이 이제 잡히는 것 같은데 기업들 실적은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향후에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듯이 금리라는 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업들은 조달 비용, 조달 코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수록 손익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러한 조달 금리 상승은 향후에 실적에 조금 안 좋게 연결이 돼서 상반기까지는 좀 우량 자산 중심의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좀 그 수정이 예상이 될 때는 자본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변동성은 그대로 굉장히 매우 높은 예.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방향성에 있어서는 작년은 일방적이라고 생각됐지만 올해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방향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변전무님이 이제 이 자리에서 항상 강조해 주신 게 올해는 특히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낮은 종목들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지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자, 어닝 시즌 이후에 실적을 토대로 뭐 시장이 형성된다면은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런 것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지금 높은 금리 하에서 이제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기업들도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기업 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견딜 수 있는 회사와 견딜 수 없는 회사, 그리고 좋게 매력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채권이 있는 반면에 안 좋게 여겨지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은 좋은 물건이 있고 나쁜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들은 그때그때마다 상대적으로 좋은 예. 물건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나쁜 물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상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가상금리는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요. 특히나 신용이 조금 못 미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금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잘 구별을 하셔서 중반기까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하여튼 올해 다이나믹한 시장만큼이나 볼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다른 게 희망이 있는 거죠. 예, 작년엔 사실 예, 깜깜했죠. 깜깜했죠. 예, 미지오 은행의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